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인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제게 이 세상 전부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 둘을 포함한 우리 가족을 흔들게 하고 위협했던 며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땐 그럴 여유와 정신이 없었던 사건이죠. 큰아들은 어릴 적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며 인성, 교우 관계까지 빠지는 것 없는 아이라 정말 자랑이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못난 부모라서 부족한 집안 형편에 많이 해준 것이 없는데도 비싼 과외며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월등히 공부를 잘했었어요. 거기다 착하고 바르고 행동마저 바라서 저희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들이면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아들 잘 둔 덕분에 항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저와 남편의 어깨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봐도 완벽한 아들의 모습에 나한테 무슨 복이 있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첫째와 정반대인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첫째가 워낙 잘했다 보니 둘째에게도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둘째도 첫째 아들처럼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첫째가 그 정도였으니 이번엔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면 둘째도 그보다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위에 공부 잘하는 형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 배우기만 해도 둘째 공부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둘이 나이 터울이 있으니 대학에 들어간 큰애가 동생의 공부를 봐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의 기대와 달리 둘째는 공부에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붙어있던 첫째와 달리 둘째는 좀처럼 집에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럼 공부를 못하더라도 바르게 자라주면 좋을 텐데 무슨 일인지 둘째는 하루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며 저희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갔습니다. 최일현, 너 학교에서 또 무슨 짓 한 거야? 뭘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또 학교로 오라고 하셔? 엄마가 너 제발 학교 조용히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 아 몰라, 난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애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걸 어떡해? 그럼 약 올리는 놈들 그냥 참고만 있어? 너 설마 그래서 친구 때렸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가 또 너 때문에 빌어야겠니?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못 살겠어. 둘째는 허구한 날 싸움의 시비에 이런저런 소란거리에 휘말려 제 속을 갉아먹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둘째 아들 뒤치다꺼리하느라 드는 돈만 수백이었고 저와 남편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분명 첫째 아들 때 키울 때는 공부하라 잔소리 한 번 없이 편하게 키웠던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어떻게든 자식을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매도 들고 훈육도 열심히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더 어긋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형과 정반대로 저희 집안에 문제가 되었고 저는 그런 둘째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아야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경찰서까진 가지 않았고 저희 말은 듣지 않아도 형 말은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붙잡아주는 게 있는 건지 형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은 덕분에 아주 크게 엇나가진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는 큰아들의 덕을 본 셈이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똑같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음에도 저는 자연스럽게 첫째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힘들 때 생각나고 의지되는 건 아무래도 큰아이였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의 기대를 짓밟아버린 둘째와 달리 첫째 아들에게는 여전히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도 자라고 애들 아빠는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허전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두 아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첫째는 여전히 제 기대대로 바르게 자라서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어릴 적부터 미끄러지는 일 없이 정도를 걷던 첫째는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하며 좋은 연봉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둘째는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제 속을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꿈도 없고 뭘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건지 둘째는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법 없이 빈둥거리며 지내는 듯 했어요. 어쩌다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도움도 주고 해봐도 결국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만 하고 별 소득은 없더라고요. 그런 둘째를 보며 전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제가 웃을 일이 생기게 됐어요. 늘 제게 기쁨을 가져다 주던 첫째 아이가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알려온 겁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곧 인사시키러 데려올게요. 뭐? 결혼? 그게 정말이야? 아우 세상에, 우리 이련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그래, 얼른 데려와 봐라. 엄마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해. 아마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제 속 한번 썩이지 않은 믿음직한 큰아들이었기에 저는 첫째 아이가 데려오겠다는 며느리감이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주변에서 자꾸 선자리가 들어오고 다들 저희 아들 결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회사원이니 다들 신랑감으로 탐이 났겠죠.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래서 아들의 결혼 문제에는 훈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아도 아들이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을 만난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같은 회사 직원이나 둘이 엇비슷한 아이를 데려오겠지 했는데 이건 뭐 저희 아들에 비해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는 아이더라고요. 인물이나 배경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된 아이인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결혼 인사하러 온 자리가 불편하지도 않은지 애교 하나 없이 저를 대하는 것부터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직업도 형편없는 겁니다. 제대로 번듯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기웃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돈도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꾸민 건지 옷차림이며 화장은 아주 화려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도 저희 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인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고 간 날 저는 아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꺼냈어요. 이련아,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해야 하겠니? 엄마가 보기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왜요? 민경이 사람이에요, 엄마.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사람이 서로 어울려야 짝을 이루는 건데 걘 너랑 너무 안 어울린 것 같아. 그건 엄마가 아직 민경이를 모르셔서 그래요. 민경이가 겉으론 좀 가벼워 보이긴 해도 속은 깊고 따뜻하다고요. 전 엄마가 그걸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민경이랑 못 헤어져요, 엄마. 그러나 이미 아들은 그 아이에게 단단히 빠진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단호한 아들의 모습에 저는 말린다고 말려질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큰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인 며느리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에게 잘해줬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잘해야 큰애가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되바라진 며느리가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잘해줄수록 더 건방지게 구는 겁니다. 우리 이련이가 자기한테 단단히 빠진 걸 저도 알고는 감히 시어머니인 제 앞에서 건방지게 굴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시아버지 제사에 불참하겠다고? 저 그날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꼭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설마 어머님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는 아니시죠? 내가 며느리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네가 기본 도리는 해야지.
우리 집 식구들 다 참석하는데 며느리인 네가 불참하는 게 말이나 되니? 그렇다고 내가 너더러 제사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원래 없던 사람이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미련 씨한테 직접 말씀하시던가요. 아무튼 전 몰라요. 화를 내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마이동풍인 며느리 때문에 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다른 가족들 없는 자리에서만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괜히 며느리와 고부 갈등을 일으켜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싶었던 저는 자식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며느리살이를 하게 됐는지 속썩이는 둘째 아들도 모자라서 며느리까지 저 모양이라 참 쉽지 않구나 싶었는데 그러던 찰나 갑자기 둘째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태어난 것처럼 꿈을 가지고 목표를 잡더니 학창시절에도 안 하던 공부를 밤새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 학원비를 자기가 벌겠다며 공부하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 뒤늦게 정신 차린 둘째 덕분에 복잡하던 제 속이 달래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꼭 화가 따르는지 얼마 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등산이 취미인 큰아들이 주말에 혼자 산행하러 갔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며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놀라 저는 아들이 올라왔다는 산으로 쫓아갔고 경찰들과 구급대원들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고립되었으면 생존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네요.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아들이 죽었을지 모른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끝까지 아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생존 소식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며 결국 아들의 사망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탓에 아들이 구천을 떠돌기라도 할까 걱정됐던 저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빌어주기 위해 미뤄뒀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그때만큼은 그 밉던 며느리가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저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해줄 게 없었던 탓에 며느리를 더 귀찮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 이후로 며느리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됐죠. 그 사이 저도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1년, 2년 지나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했던 아들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떠오르는 아들과의 추억에 저는 문득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나도 아직 우리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지, 혹시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하진 않을지 걱정됐던 저는 늦었지만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수소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주소를 찾아낸 다음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가 절 보고 놀라더니 절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네, 누구세요? 그동안 잘 지냈니? 어디 아픈 곳은 없고. 네? 누구세요? 저 아줌마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착각하셨나 보네요. 예민경아, 너 벌써 날 잊은 거니? 나야 나. 네 시어머니. 이련이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아줌마 모른다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이분 안 놓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어서 놓으시라고요. 예민경아, 너 도대체 왜... 혹시 그 사이 재혼이라도 했니? 아니면 만나는 남자가 있어? 그래서 나 때문에 난처해서 그러니? 그런 거라면 내게 털어놔도 돼. 나 네가 잘 살고 있다면 더 마음이 편하다. 나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 네가 괜찮은지 잘 사는지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너한테 뭐라고 할 생각 요만큼도 없어. 내 아들 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진짜
내가 어떻게 살든 아줌마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나가라고요. 문 놓으라고요. 알겠다. 미안하다. 내가 괜히 찾아와서. 아줌마, 나 아줌마가 착각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민경인가 민정인가 나 그런 이름 아니니까 사람 착각하지 좀 마요. 내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절대 이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요. 분명히 말했어요. 아줌마가 착각하는 그 사람 아니라고? 만약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경찰 불러요? 신고할 거예요? 분명 제 며느리가 맞는데 끝까지 제 며느리가 아닌 척 저를 모르는 척 하더군요.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러다 현관 바닥과 집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거기에 남자 구두와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듯한 세간 살림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며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 기분과 감정에 취해 무례한 행동을 했던 거죠. 과거에는 제 며느리였다고 하지만 제 아들이 죽은 뒤로는 남남이나 다름없으니 남남인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걸 눈치채고는 곧바로 문을 닫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절 모른 척하는 말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요. 마음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있었죠.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을 때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만 아들 사고로 혼자 된 며느리를 보며 항상 마음이 무거웠으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사는 며느리가 보기 좋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과 달리 마음 한편에서는 억울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옆에서 같이 행복해하고 있을 사람은 제 아들인데 이놈이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나 싶어서요. 그것도 이른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너무 원통하고 비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원통함과 비참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라서 며느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 수 있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랐던 저는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더욱이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에선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이 상황을 믿지 못하는 저와 달리 며느리가 사는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직 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태연하게 입에 담배를 물고 며느리와 대화하고 있었죠. 더 의심밖에 뭐 그렇게까지 했어. 어차피 나야 숨어 있으면 되는 건데. 조곤조곤 설명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거야 안에 숨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소리고. 내 상황이었어 봐. 그게 될 것 같아? 내가 어머님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문 열고 어머님 얼굴 본 그 기억이 지금도 슬로우 화면으로 생각난다니까. 진짜 앞이 깜깜해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님이 착각하셔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뭐라고 들려댈지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시침이 뜨는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이 집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당신 아는 사람 중에 어머니가 연락처 알고 있는 사람 있었나? 이거 이사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은 저렇게 해도 또 무슨 일로 찾아올지 모르는데 말이야. 이번엔 운이 좋아서 나랑 안 마주쳤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진짜 숨어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당신 왜 은근슬쩍 복도 앞에서 담배 피우려고 그래? 밑에 내려가서 피워. 저번에도 주민신고 들어왔다고 말했지. 또 신고받고 싶어? 어차피 이사 갈 거라며. 내려갔다 오기 귀찮아서 그런데 좀 봐줘라. 이 시간대 문 연 집도 사람도 없는데. 내려가서 피워라. 신고 들어오기 전에. 알았어. 내려갈...
어머니! 조금 전 쾅 하고 닫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이제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째 아들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3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매일 그리워했던 얼굴이었고 얼굴이며 목소리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아들이 살아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거기다 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며느리와 하는 대화에서 조금 전 집을 찾아왔던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제 아들이 분명했죠.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땐 아들이 왜 죽은 척하고 있었는지, 숨어서 있었는지 그런 궁금증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보게 된 아들이 너무 반갑고 고마워 정말 살았다는 걸 제 두 손과 몸으로 느끼고 싶어 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린 아들이 절 발견하곤 기겁하는 겁니다. 마치 마주쳐서는 안 될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말이죠. 처음엔 말을 더듬고 당황해하더니 아들은 이내 몸을 돌려 며느리가 있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소등에 며느린 후다닥 복도로 나왔다가 절 보고 아들처럼 기겁을 한 채 황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고요. 저는 그 문이 절대 닫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힘으로 뛰어가 닫히는 문 사이에 손을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을 닫으려는 며느리와 열려는 저의 실랑이가 벌어졌죠.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죠? 내가 신고 못할 것 같아요? 얼른 손 안 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기 들어간 아이 이련이 맞지? 이련이가 왜 여기 있니? 아니, 이련이가 살아있었어? 살아있는데 왜 내게 말 안 한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이련이 만나야겠다. 그러니 얼른 문 열어, 얼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헛것 보셨나 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너 아까는 나 모른 척하더니 이젠 어머님이라고 하니? 너 민경이 아니라며. 너 내 며느리 아니라며. 근데 이젠 내 며느리라고 인정하니? 너 도대체 왜 이래? 이련이는 왜 날 보고 도망가고? 너희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들어간 남자 이련 씨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얼굴을 똑똑히 봤는데 너희가 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문 좋게 말할 때 열어라. 좋게 말할 때 열어. 며느린 조금 전과 달리 자기가 제 며느리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남자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우선 며느리가 닫으려는 문을 열어야 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들 이련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 팔부터 시작해 조금씩 몸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몸이 반쯤 문을 넘어갔을 때 며느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들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주방과 거실에도 작은 방과 화장실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제 남은 건 안방뿐이었고 안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 아들이 그 방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문을 강제로 열 수 있었지만 우선 아들이 왜 이러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일어나, 엄마다.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무슨 일 때문에 엄마를 보고도 도망가? 문 좀 열어봐라, 응? 너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 엄마한테 이론이한테 죽은 척까지 하면서 왜 이러고 있냐고? 이야기 좀 하자. 대화 좀 하게 문 좀 열어봐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네 처랑 짜고서 죽은 척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니 제발 문 좀 열고 왜 이러는지 대답해줘. 무슨 일인지 알면 엄마가 듣고 그냥 돌아갈게. 제발 문 좀 열고 얼굴 보면서 얘기 좀 듣자, 응? 굳게 닫힌 방문 뒤에 숨어있을 아들에게 애원하다시피 말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작아서 감정이 격해 발음이 뭉개져 제 말을 못 들은 건가 싶었던 저는 여러 번 제 마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어요.
몇 번을 말해도 어떤 단어로 제 마음을 물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설 생각도 없었죠. 굳게 닫힌 문을 부수더라도 아들이 제게 이런 거짓말까지 한 걸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아내기로 했어요. 저는 방문에다가 제 몸을 던지기 시작했고 현관에서 달려온 며느리는 그런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 부수려고 작정하셨어요? 안에 있는 사람 어머님 아들 아니라고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건 놔라 놔. 내가 바본 줄 아냐? 내가 눈이 멀었어? 귀가 먹었어? 내 아들 얼굴도 목소리도 몰라볼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러는지 대답할 거 아니면 옆에 떨어져 있어라.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다. 자식 잃은 사람으로 3년이나 공허하게 살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내게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는데 눈에 뭐가 보일 것 같아? 그러니 나와라. 나와! 아! 일어나, 문 열어. 엄마랑 대화 좀 한... 여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밀었어? 아님 때렸어?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죽은 척을 해도 이 사람 괴롭힐 겁니까? 이 사람 못 괴롭히고는 못 사시겠어요? 사람을 꼭 그렇게 괴롭혀야 마음이 편하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사람 그만 괴롭히고 저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제발. 일어나. 내가 뭘 했다고... 도대체 내가 뭘...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이 열린 건 저를 말리던 며느리가 제게 밀쳐 바닥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아들은 3년 만에 만난 저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절 보며 원망의 눈빛과 말들을 쏟아냈죠. 물론 며느리를 밀친 건 제 잘못입니다만 아들은 그 일에 대해서만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이전부터 계속해서 괴롭힌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묻게 됐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괴롭혀? 누가 괴롭혀? 내가 네 처를 괴롭혔다고? 내가 지금 쟤를 좀 밀쳐서 이러는 거니? 아님 내가 쟤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끝까지 거짓말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제가 죽은 척까지 하면서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오늘 제가 피한 걸 보고도 못 느끼시겠어요? 어머니께서 뭘 잘못하셨는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니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조금 전에 한 말에서 뭘 더 말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이 사람 괴롭힌 걸로 이러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세요? 제가 우리 집에 못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고나 치고 집안 환경 원망하면서 자랐으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 이 집에서 올바르게 부모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게 자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당하고 있으니까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한답시고 이 사람 괴롭히셨어요? 이 사람 괴롭혀서 제게 잘하고 어머니께 잘하면 제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거기다 제가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저 죽은 척 할 때부터 결심한 거지만 오늘로써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이제 죽은 척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도망 다닐 겁니다. 이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도망 다니겠다고요. 이련아,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가 쟤를 괴롭혀? 쟤가 날 괴롭힌 게 아니고 내가 쟤를 괴롭혔다고? 너 지금까지 누구 말을 어떻게 듣고 있었던 거야? 쟤 말만 믿고 죽은 척을 한 거니? 내가 쟤를 괴롭혔다고 생각해서 그거 피하려고 죽은 척을 한 거야? 이련아, 아니야. 나 쟤 네 처 괴롭힌 적 없어. 쟤 내 마음에 안 든 건 사실이지만 네 처라서 결혼까지 시킨 마당이라 뭐라고 한 적 한마디도 없었다고. 아들이 한 말을 전부 다 알아들을 순 없었고 또 어디까지 뭘 오해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제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였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아들이 죽은 척까지 했다고 자기 입으로 뱉고 있었습니다. 속이 터졌고 화가 났어요. 지난 3년간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며느리 거짓말에 속고 있었다니 개탄스럽고 아들놈이 답답해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아들의 오해를 풀어야 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은 걸 해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한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죠. 여보, 그만해. 나 괜찮으니까 그만하자. 어머님, 우선 오늘은 돌아가시죠. 이 사람이 너무 흥분했네요. 이 사람 진정하고, 그리고 저희도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서 설명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해요. 당신 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님, 나가시죠. 아니, 안 나가. 못 나가. 너 지금 네 거짓말 밝혀질 것 같으니 대충 얼버무려서 나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이전에 네 마음대로 됐을진 모르지만 이제 네 속셈이 네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아는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니? 내 아들 또다시 빼앗길 것 같아? 그 거짓말이라뇨?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이러세요? 어머님께서 지금 흥분하셨어요. 이 사람이 흥분하니 덩달아 흥분하셨다고요. 진정하시고 저랑 같이 나가세요. 네? 여보, 아님 당신이 나가 있어. 내가 어머님과 얘기 나누고. 이련아, 너 지금 얘한테 속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얘를 괴롭혀? 아니, 내가 얘 눈치를 보고 괴롭힘을 당했다. 얘가 시집살이 산 게 아니라 역으로 내가 며느리살이 당했다고.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니? 제가. 어머니 그만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자식 이혼시켜야 속이 시원하세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둘을 떼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다고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집에서 안 나가시면 제가 어머니 밖으로 끌어냅니다. 자식 손에 질질 끌려가는 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 발로 나가세요. 어서요. 이련아, 너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 어떻게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 사람 미치는 걸 정말 보고 싶으셔서 이러세요? 지금 이 사람 불안정해 보이는 거 안 보이시냐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서 저 괴롭히는 건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이 사람 괴롭히는 건 못 참습니다. 이 사람 힘들게 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람이 저 때문에 불효자가 된 거 3년 전 행동으로 충분히 미안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안 나가시면 이 사람 어머니 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님 끌고 나가겠습니다. 제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제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며느리가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더군요.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년 하는 짓이.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자 자기가 한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며느리는 이제 제 앞에서도 거짓말과 거짓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께 시집살이와 괴롭힘을 당한 며느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더군요. 그년이 간악한 년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간땡이를 배 밖으로 내놓고 다니는 년이었어요. 모르쇠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그년의 얼굴을 보니 치가 떨릴 정도였죠. 믿었던 아들의 배신과 그년의 치가 떨리는 행동에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세상인 걸 알게 된 며느리가 쐐기를 꽂으려는 듯 거짓말을 더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표정 짓고 계세요? 억울하세요? 어디 말 나온 김에 제가 다 말할까요, 어머님? 이 사람 없으면 저 쥐잡듯이 괴롭히셨잖아요. 시집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며 한 시집살이가 이 사람 죽기 전까지 계속됐잖아요. 그것뿐일까요? 이 사람 출근하면 어머님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오셔서 시댁에서 못다한 시집살이 또 시키셨죠? 그래도 저는 버티려고 했어요. 제가 이 사람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게 사실이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제게 무슨 말씀까지 하셨어요? 애 갖지 말라고 하셨죠?
애 생기면 이혼시키는 것도 어렵고 제 피가 반인 아이와 나와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까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라고 가슴에선 피눈물이 나왔는지 아세요? 뭐? 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했어? 나한테 그런 말은 안 했잖아. 어머니 정말이에요? 임신하지 말라고 민경이 핏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려나, 얘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나도 사실이 없어. 얘 말 믿으면 안 돼. 그 미친년 입에서 제가 임신하지 말라고, 아이를 갖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나오자 아들은 눈이 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년이 그걸 바라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거겠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한 말을 제가 한 것처럼 말한 겁니다. 그 몹쓸 년이 말이죠. 첫째가 결혼하고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 제가 그년에게 임신 관련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 애가 제 말을 곱게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희 아기는 언제쯤 가지려고 하니? 아이 계획은 세운 거야? 아니면 몇 년 더 즐기다 계획할 생각이니? 지금 임신하라고 은근히 압박하시는 거예요? 임신 가지고 사람 괴롭히시려고요? 뭐? 괴롭혀? 아니, 내가 괴롭히긴 뭘 괴롭혀? 임신 계획이 어떻게 되나 물어봤지. 내가 언제 애를 당장 가지라고 했니? 애초에 어머님과 제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 계획이 어쩌니 저쩌니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제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떠보듯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그 말 안에 있는 본심은 아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손주 좀 일찍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겠지. 내가 너희 계획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말 못한 속사정이 있어서 소갈이 하는지도 모르는데 강요하겠니? 내가 이제까지 너든 이련이한테든 내 생각, 내 뜻 강요한 적이 있어? 그거야 모르죠. 그리고 소갈이요? 왜요? 제가 불임일 것 같으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 원참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봉변을 당하네. 그래, 됐다. 어련히 너희가 잘 계획 세워놨겠지. 알겠다, 안 물어보마. 그러니 오해와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 기대하고 계신다면 당분간은 기대 접으세요. 저 벌써 애 낳고 아줌마 될 생각 없어요. 임신해서 출산할 생각하면 벌써 아프고 무섭고 또 애 쫓아다닐 생각하면 피곤하고 억울해서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저는 최대한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 좀 해보고 아이 낳을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애는 자기가 안 낳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 제가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다니, 거기다 누구 핏줄이라 안 된다는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 아들놈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 엄마인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고 있으니 까딱하다간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줄을 잡아 그 자리에서 졸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흘러나오는 눈물까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저보고 나가란 말만 하더군요. 저도 그쯤 되자 그 집을 나가고만 싶었어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첫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건 뭐건 집으로만 가고 싶었죠. 하지만 너무 놀라 말을 듣지 않는 몸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결국 둘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둘째는 제가 울며 연락하고 형이 살아있다고 하자 한 걸음에 제가 있는 곳까지 와줬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둘째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자국이 그대로인 절 보고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형이건 형수건 누구 하나 저를 부축하거나 진정시킬 생각 없이 냉랭한 모습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둘째는 제게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아주 간단히 말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둘째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렸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자식아, 너 미쳤어? 너 지금 장난해? 그 똑똑하다는 새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속아? 너 등신이야? 어?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형을... 너도 그만하고 그냥 가라. 아니, 마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용서 못해. 용서?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너 얼마나 등신 새끼인지 네 손으로 어머니께 무슨 짓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리고 너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에게든 형한테든 입 뻥끗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빨 아작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할 거니까 입 닫고 있어. 자, 이거 봐, 이 새끼야. 이 머저리 같은 자식아. 첫째 얼굴에 주먹을 날린 아들은 형수가 되는 그년에게도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형에게 자기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여러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건 저도 존재를 모르는 영상이었어요. 바로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역으로 시집살이를 살던 증거 영상이었죠. 둘째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있던 첫째 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첫 영상이 끝났을 땐 혼란스러워 미치겠다는 얼굴을 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러자 둘째가 그 영상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줬죠. 봤냐? 저런 년이 시집살이 살았을 것 같아? 저년 시집 오고 쭉 그랬어. 맨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정도만 달랐지 어머니 괴롭히는 건 저년이었다고. 영상에도 보이잖아. 오히려 저년이 어머니께 큰 소리 치는 거. 우리 가족 중에 너만 모르고 있었어. 어머니와 저 여자와 가장 가깝고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하면서 너만 몰랐다고, 이 등신아. 아니, 이게 왜... 그리고 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나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네가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칠 거고 어머니는 네가 난리 치는 걸 보며 자기 탓으로 힘들어하셨겠지. 저런 년이 며느리지만 그 때문에 자신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자기만 참고 있으면 형이 행복한 걸로 모든 걸 감내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말 안 했다. 어머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린 것도 전현 때문이었어. 전현 때문에 힘드신 어머니 나까지 힘들게 할 순 없잖아. 어머니가 버틸 수 있게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하는 모습 보여야지.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다고. 전현이 어머니 못 살게 굴어서. 그런데 넌 전원년 말이나 믿어? 아내라서, 네가 선택한 여자라서 믿더라도 어머니께 최소한 나한테라도 확인했어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전현 말만 믿었다고? 너 등신 맞지? 너 이 새끼 어머니 생각은 조금도 안 했지? 야, 이 영상 보고도 드는 생각 없냐? 어머니 안 불쌍해? 어머니께서 널 어떻게 키우셨는데 언젠간 전현이 뭔 짓 해도 할 것 같아서 휴대폰 바꿀 때도 옮겨놔서 다행이지. 아니면 저 악마 같은 년이, 너 같은 등신이 어머니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았을 거 아니야. 이 쓰레기들아! 둘째는 그 영상에 관해 며느리에 대해 설명하다 흥분했는지 형인 첫째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흥분한 둘째를 말려야 했고요. 아무리 저를 나쁜 엄마와 시어머니로 몰아세운 아들이라고 하지만 자식끼리 싸우고 맞고 있는 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너무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둘째를 말리고 집으로 가자고 했죠. 겨우 진정한 둘째는 자기에게 맞아 바닥에 나둥그라진 형을 내려다본 뒤 며느리 그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대 치려는 듯 손을 올렸다 겨우 참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우, 이건 내가 진짜... 야, 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그거 아니었음. 네가 여자든 형수든 상관없이 쳐맞았어. 너 같은 년에게는 약이 매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계셔서 내가 참는다. 하지만 참는 것도 이번 한 번이야. 형이랑 너랑 뭘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어머니 건드리면 그땐 가만 안 둬. 알겠어?
어머니 이제 가요. 그리고 저놈 계속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놈 죽고도 우리 잘 살았잖아요. 제가 앞으로 2배, 3배, 아니 10배로 잘할게요. 잊어요. 형은 죽었어요. 죽고 바보 등신 새끼만 남아있어요. 둘째가 한 말을 들으며 첫째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잘나고 명석한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바보 녀석만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며느리에게 넘어가기 전 첫째 아들만 제 가슴속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그 자리를 떠났죠.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형수라는 여자가 하는 짓을 알고도 나서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그 여자한테 시달린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나서질 못했어요. 좀 더 일찍이 제가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게 왜 네 잘못이니? 엄마 잘못이지. 아니, 그 못된 년이 잘못 들여서 그런 거지. 그런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형 결혼하고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어머니와 그 여자가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엿듣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거기다 제가 어릴 때부터 뭘 하면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곤 했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함부로 나섰다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어머니께 잘하기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께 어떻게 할지 여쭤보고 행동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져 또 집안의 사고뭉치로 여겨졌던 둘째는 자기 행동 때문에 일을 더 꼬이게 할까봐 자신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이룬이에게 더 미안했어요. 혼은 내더라도 좀 더 신경 써줄걸. 알아서 자라는 첫째보다 둘째 이룬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줄걸 후회가 돼서 말이죠. 그 미안한 마음에 자기 잘못도 아닌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고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이룬이도 그런 저를 알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사건이 있는 날 결심했던 것처럼 첫째를 가슴에 묻고 둘째 이룬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볼 거 못 볼 거 다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첫째를 지우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첫째를 가슴속에서 지워가던 중 첫째가 제 발로 저희 모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곤 저와 동생 앞에 차례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 여자 말만 믿었어요. 어머니께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는 거짓말에 넘어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 앞에 불효자로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저 그 여자랑 정리했어요. 이제 그 여자가 한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또 이룬이에게 반성하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룬아, 형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난 짓을 했구나. 다른 거 잘하면 뭐 하겠니? 날 낳아준, 날 키워준 부모님을 못 믿고 여자에게 휘둘렸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제발 날 용서해 다오. 형을 때리고 욕하고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말하던 둘째도 첫째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자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보더군요. 첫째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건 오로지 제 몫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과연 첫째를 용서해주는 게 옳은 일인가? 또 이 또한 간악한 며느리의 계획이 아닌가 싶어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모였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안 받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아들을 위한 조건이었죠. 그래, 용서하마. 내 목숨과 같은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 안 할 수 있겠니? 그런데 너 말고 이룬이도 내 아들이다. 이룬이가 그동안 그년이 너한테 한 짓을 알고도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한 거, 그날 너 때문에 분노한 거 생각하면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 네가 잘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네 동생이다. 형으로서 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평생 이룬이에게 잘해줘라. 알겠니? 네, 어머니. 이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로 어머니를, 이룬이를 힘들게 하는 일 없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룬아, 정말 미안하다. 결국 첫째 아들의 사과와 저, 그리고 둘째 이룬이의 용서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다시 뭉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처럼 다시금 믿음직한 아들로 돌아왔고요. 둘째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형보다 더 믿음직한 아들이 되어 자기 일을 찾아 잘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두 아들 모두 전보다 더 낫고 멋진 아들이 되어 제 곁에 든든하게 있어주네요. 그런 이유로 저는 그날의 사건을, 아들이 절 속였던 그 일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그날 일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둘째는 더 멋진 남자이자 아들이 되어줬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제 사연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지으며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낼 일이 없어야 좋은 거겠지만 혹시 또 보낼 일이 생긴다면 꼭 더 좋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